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닉스 통계팀의 김지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핵심과 최신 동향을 임상 통계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이제 통계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설계를 적절하게 해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하였는데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서 임상통계의 역할, 그리고 임상시험 개입 시 통계적 고려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약처 보안이 최신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의료기기 임상시험에서 임상통계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가 의약품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의약품은 임상시험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품 임상시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체 내 양리작용을 통한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을 투여했다 했을 때 우리가 혈액이나 조직에서 발생하는 생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유효성을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의료기기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특이적으로 물리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치료나 진단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이제 임상시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뭐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것을 평가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의료기기의 특이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차이는 이제 허가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안전성을 검증하고 최대 투약량을 결정하는 1사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최적 용량을 결정하는 2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임상에 해당하는 3상이 있고 이제 시판 후에 진행되는 4상 임상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탐색과 확증으로 나누고 있고요. 제품 특성에 따라서 탐색 임상 시험을 제외하고 인터널 밸리데이션 같은 내부 성능을 통해서 바로 확증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품 등급에 따라서 탐색이나 확증 임상 시험을 제외하고 다른 기존에 허가되었던 제품과 동등성을 확인하면서 이제 허가를 바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시판 후 조사라고 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시판 후 조사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이는 통계 분석 접근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 크기나 위험비 분석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암 환자를 치료했을 때 카플란마이어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존 곡선을 비교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의료기기도 그런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제 성능 평가나 재현성, 신뢰도 분석 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체해진단 의료기기 같은 것을 이제 임상시험을 한다 했으면 이제 민감 특이도를 평가한다거나 AI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ROC 커브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임상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차이가 어느 정도를 확인했다면 이제 규제 기관이 우리의 통계적으로서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효성, 안전성을 입증을 위한 주요 통계 분석 방법이나 평가 변수에 대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임상시험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이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와 달리 이제 조금 보조적이거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변수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상 반응이나 혹은 뭐 실험실적 검사를 통한 어떤 수치의 변화 등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1차 유효성 평가 항목만 우리 임상시험에서 설계한 어떤 성공 기준에 부합했다면 허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업체에서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하위군 분석 결과가 어떤 하위군이 계속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더니 이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기기는 탐색과 확정 두 가지 임상으로 나누고 있으니 우리 제품이 어떤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까는 확증에서 최대한 많이 살펴보시고 확증에서는 진짜로 우리 제품이 보이고자 하는 목적과 그리고 유리한 방향의 변수들을 설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검정력이나 표본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검정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제품이 진짜로 효과가 있을 때 그거를 밝혀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너무 99%, 100% 잡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검정력이 높으면 표본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기관에서는 최소한 80%는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살펴보셔야 될 거는 이제 중도 탈락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5%에서 10% 정도를 잡고 있는데, AI 임상시험이나 체해진화 의료기기 같이 검체나 영상에 중도 탈락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중도 탈락률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한 예로는, 적응증이나 임상시험 설계에 따라서 중도 탈락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유사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중도 탈락률을 보다 높게 20%, 30%까지도 고려 가능한 것으로 이제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중 비교 부정을 위한 통계적 방법 적용인데요. 여기서 다중 비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가설이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통증 변화량을 보이겠다라고 해서 대조군 대비 우리가 우월할 거야 라고 가설을 하나 설정하면은 이런 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어떤 수치 이상임을 보일 거고 B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이런 걸 보이겠다라는 두 개의 가설을 설정했다. 혹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나 AI에서 민감도 특이도와 같이 짝으로 다니는 변수를 이제 가설로 설정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는 검정력 보정이라던가 유의수준 보정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중 비교가 생각을 드실 수 있는 건 이제 중간 분석을 할 때입니다. 중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제 내가 중간에 임상시험 중간에 너무 결과가 궁금해. 그래서 중간에 분석을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난 중간 분석을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확증 임상시험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분석을 계획한다면 저희가 처음 마지막 한 번만 분석할 때와 달리 유의 수준 보정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만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유의 수준 5%화해서 95% 신뢰 구간을 보여주고 하면 되는데요. 중간 분석을 계획하면 유의 수준 그 5%를 쪼개서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쪼개냐? 그것도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쪼개셔야 하고 쪼개다 보면 그게 이제 성공 기준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그냥 궁금해서 중간 분석을 계획해볼래? 라고 하시면 그거는 조금 지양하는 바이고요. 대신에 어떤 안전성 측면에서 우리가 임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이 되신다 한다면 중간 분석을 계획하시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무결성이랑 통계적 분석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데이터 입력 오류 최소화와 원본 데이터 추적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징단에서는 아무래도 페이퍼 CRF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블 엔트리라고 해서 입력하는 사람을 두 명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만 입력을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해서 서로의 결과가 같은지를 비교하게 되고 오퍼레이션 단에서는 소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 문서로 취해 있겠죠. 저는 통계학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입력 오류가 최소화되고 원본 데이터까지 확인이 돼서 깔끔한 데이터가 왔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한테는 이제 걸쭉값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임상시험에 들어오신 대상자들이 전체 임상을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평가 항목을 모두 100% 수행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그러면 결제값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또 식약처에서도 되게 많이 이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뒷단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기관이 통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보완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표본 크기에 적절한지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검정력이나 유의수준 보전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통계적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엔수가 좀 적더라도 한 30명, 40명이더라도 확진 임상시험을 하는 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통계적 근거를 토대로 산출을 하더라도 또 확증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적은 엔수다라는 보완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산출했을 때 정말 충분히 우리의 성능을 보일 만한 엔수인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우리 기기 사용 목적을 근본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프트 렌즈 임상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 피험자의 렌즈 만족도를 1차로 두고 싶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건 너무 수분감이 촉촉해 라고 해서. 그치만 사실 소프트 렌즈라는 것은 이 시력을 개선하는 것이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시력 개선도가 1차 유효성 평가 항목이 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탈모 치료기 같은 경우에도 탈모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제품의 사용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밀도 변화량이라던가 두께 변화량을 1차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 분석 방법의 부적절함입니다. 이제 계획서를 쓰실 때는 1차 유효성 평가 항목과 2차 유효성 평가 항목에 대해서 모두 각자 통계 분석 방법을 기술하셔야 합니다. 근데 간혹 저희가 이제 직접 계획서를 개발하신 의뢰사의 그 계획서를 받아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나올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중 비교나 결측치 대체 방법에 대한 기술이 안 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보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임상시험 개입 시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너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임상시험 계획서 보시면 앞쪽에 있는 시놉시스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통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9가지입니다. 이 9가지를 제가 외부 다른 강의를 가면 시간이 여유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크게 6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겉핥기 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교군의 설정입니다. 아마 위에 두 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무터치 대조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제품을 무터치 대조군과 비교한다는 것은 이제 인정된 표준 치료 기기가 없거나 혹은 예전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던 것들은 있는데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무터치를 두는 것이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무터치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시험기기의 효과나 이상 사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된 표준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터치 대조군은 어렵고요. 활성 대조군을 설정해서 이제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과거 대조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리군과 대조군을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 제품만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어떤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나 치료기기가 없었다.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한다면 그 제품만 가지고 이제 임상시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존에 알려졌던 그 안에 2년 생존율 같은 게 예를 들어 10%였다. 근데 우리 제품을 적용해서 임상시험을 했더니 생존율이 50%까지 올라가더라 하는 거를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결과나 그런 것들을 토대로 비교해서 우리 제품의 유용성을 밝혀내는 건데 사실 많이 쓰이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조표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참조표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외진단 의료기기나 AI 임상시험을 하실 때 많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조표준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진단받았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임상시험 안에서 참조표준 구축위원회라는 걸 두고 이제 참조표준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표준이라는 건 뭐 기존 결과나 새로 만든 정답을 가지고 우리 제품 AI나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뱉어내는 결과를 비교하는 그런 비교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의료기기 암신 책방이라고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보시면은 임상시험 승인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 어떤 임상시험이 언제 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거에 대한 품목명은 뭐고 그때 제목은 뭐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만 보셔도 이제 어떤 제품에서 어떻게 대조군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예시는 많이 하시는 필러나 인공 고정용 실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미 허가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활성 대조군들을 두고 임상을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좀 특이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는 평행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군을 한 사람한테 주고 대조군을 다른 한 사람한테 주죠. 근데 필러 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적 설계라고 해서 한 사람한테 시험군, 오른쪽에는 대조군 이렇게 두고 임상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DTX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요. DTX 임상 시험은 아무래도 표준 치료라는 게 이미 있을 거예요. 적응증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치료를 대조군으로 두고 우리 DTX를 같이 적용했을 때 얼마나 우월한가를 비교하는 임상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의료기기 AI 의료기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단일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참조표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참조표준이라는 건 어떤 대조군을 두는 건 아니고 정답과 내 결과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단일군 임상시험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위험성 감염체 유전자 분사 시약이라고 해서 IVD 형태의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IVD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에 가셔도 많은 내용을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갖고 온 것도 2015년인 거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참조 표준이랑 IVD는 대부분 비교를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상관성 평가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제품과 얼마나 유사한 결과를 뱉어내는지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활성 대조군을 비교군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눈가림 부분입니다. 눈가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앞에는 3개만 나와 있지만 원래는 공개 임상 시험도 있죠. 그래서 공개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받는 피험자나 시험자 둘 다 눈가림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공개 임상 시험을 하게 되고요. 한쪽 눈가림이라고 해서 이제 시험자는 눈가림을 어렵지만 대상자는 눈가림이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아마 제 의약품 경험을 해보셨다면 제일 많이 이제 경험해보셨을 거는 이제 양쪽 눈가림, 이중 눈가림이라고 해서 시험자랑 대상자 모두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어렵죠. 시험기기는 기기가 있고 대조군을 뭐 샴기기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둘 다 눈가림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제3자 눈가림이라고 해서 이제 독립된 평가자라는 걸 두게 됩니다. 독립된 평가자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필러 임상이라고 하면 제가 시술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왼쪽에는 시험 제품이고 대조 제품을 오른쪽에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시험자도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시술을 한다면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제3의 다른 사람을 두고 이 사람한테는 그 시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냥 이 사람의 왼쪽은 어땠다, 오른쪽은 어땠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의료기기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 배정 방법입니다. 요거는 되게 좀 통계적인 이론이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넘어갈까도 싶은데 사실 제가 밖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임상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궁금증이나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작위 배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시험군과 대조군을 두고 임상시험을 할 때 한 대상자를 어디에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의료진이나 혹은 제조사한테 무작위 배정을 시켰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 말을 잘 듣고 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사람한테 시험 기기를 주고 싶겠죠. 그런 주관적인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정 통계학자가 무작위 배정을 하게 됩니다. 단순 무작위 배정이라는 건 사실 임상시험에서 쓸 수 없는 방법인데요. 난수를 생성시켜서 그냥 어떤 규칙을 가지고 A군, B군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예시만 보셔도 불균등이 크게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상시험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는 블록 무작위 배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록 무작위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신 것과 다르게 치료군이 균등하게 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웬만하면 불균등이 안 일어난다.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쓴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층하 무작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시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당뇨 임상시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뇨 환자 100명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A군과 B군을 나누게 됐습니다. 만약 임상시험으로 딱 해서 나눴는데 나누고 나니 A군에는 중증은 5명밖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근데 B군은 다 중증이었다. 이러면 아무래도 임상시험 결과 평가를 하는데 추정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층화 무작위 배정을 한다는 것은 층화 요인이라는 걸 두게 됩니다. 요 예시에서는 이제 층화 요인이 중증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도를 기준으로 먼저 대상자를 나눕니다. 그럼 경증 45명, 중증 55명이 되는 거고요. 그럼 중증 안에서 A군과 B군을 나누고 경증 안에서 A군과 B군을 나누고 중증 안에서 A군, B군을 나누는 방법이 층화 무작위 배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유효성 결과에 차이를 줄 것 같은 요인을 고려하는 게 층화 무작위 배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자분들이나 제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는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중증도도 고려하고 싶고, 나는 기간도 고려하고 싶고, 한 5-6가지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게 너무 많아지면 요 가지가 계속 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한 이 임상시험을 위해서는 층화 요인은 최대한 2개 정도만 제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별, 무작위 추출이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AI 임상시험이나 IVD 같이 후형 임상시험을 할 때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식약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도 무작위 추출이라는 개념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IVD 임상시험을 해서 검체가 총 100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100개를 그 병원에 모아 있는 검체를 100개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확보 가능한 풀이 몇 개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한 500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500개 전체를 저희 같은 이제 통계학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학자가 그 중에서 일부 한 200개 정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200개를 시험자한테 줘서 그것만 스크리닝 하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는 당연히 우리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검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탈락 하다 보면 한 80개 남는다 하면 80개를 등록시키고요. 100개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아까 500개 중에 200개는 이미 썼고 300개 중에 일부를 더 뽑아서 100개를 맞출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요걸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후양 임상 시험이다 보니 우리가 이미 우리 제품의 성능이 좋게 할 만한 검체나 영상을 임의로 뽑는다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제품의 성능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뽑은 게 아니라 무작위로 추출한 거다라는 어떤 그런 편향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근거로서의 절차이고 식약처에서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AI나 IVD 임상 시험을 하신다면 이 부분도 꼭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 방법의 설계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일 것 같습니다. 우월성 임상시험, 비열등성 임상시험, 빈등성 임상시험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월성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조군 대비 우리 제품 시험군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게 이제 라는 생각이 드시면 5월성 임상시험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5월 하려면 샴이나 위약 같이 무처치 대조군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월성 임상시험을 계획하실 때에는 실제로 활성 대조군과 계획하실 때에는 진짜 우리가 5월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비열등성 임상시험은 반대로 대조군 대비 우리가 열등하지 않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동등성 임상시험은 열등하지도 않고 우월하지도 않다라는 건데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 3가지가 뭐 많이 쓰이고 뭐 동등성도 많이 쓰이지만 사실 의료기기에서는 우월성과 비열등성이 거의 99%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등성 임상시험이 말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업체에서 말씀을 주시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제품이랑 유사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난 동등해. 라고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사실, 동등성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열등하지도 않고 우월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대조군을 두고 시험을 했는데, 사실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열등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임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우리가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제품을. 그래서 우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비열등성 임상시험을 했을 때 열등하지 않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임상시험을 성공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동등성 임상시험을 계획하셨다면 열등한 건 입증했지만 우월하지 않은 거는 입증을 하지 못하신 거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어떤 걸 보이고자 하는가를 잘 생각하셔서 이 임상시험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죠. 대상자수 선출입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꼭 통계적으로 산출을 해야 하냐? 나는 50명만 모으고 싶어. 나는 100명만 모으고 싶은데? 라고 이제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이때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은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상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기준을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체에 따라서 이제 연구자 주도와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이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 탐색 임상시험과 확증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목적이 확증 임상시험이다. 내가 허가를 위한 혹은 사용 목적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꼭 통계적으로 산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은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결측치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예시로 이제 제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두 치료분에서 일부 대상자들이 어떤 시력 개선도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결측치를 대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수성, 대립가설을 채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대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측치 처리 방법은 5가지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 LOCF일 것 같고요.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LOCF다. 그리고 LOCF는 이제 정량적인 결과를 대체할 때 쓰기 때문에 정량적이 아니라 우리가 양성, 음성과 같은 거다라고 한다면 보수적인 방법, 즉 정답을 맞추지 못한 방향. 정답이 양성이라면 우리는 음성으로 대체하는 형태로 대체가 돼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식약처 보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기기 제가 이제 예시를 2개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1차 유효성 평가를 이제 볼 때 원래는 통계적 가설만 입증하면 괜찮았습니다. 근데 계획 단계에서 이제 임상적 타당성을 제시하라라는 보안이 매번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없이 AI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이제 통계적 타당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모두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결측치 처리. 옛날에는 이제 대체하지 않는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요새는 왜 대체하지 않는지 근거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보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방법으로 대체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은 이 식약처 공무원 지침서 2023년에 발간된 임상통계 심사자료 평가 시 일반적 고려사항 보시면 임상시험 계획서 혹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실 때 식약처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계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것만 보셔도 제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관련돼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임상 설계에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편하게 사이넥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